산업임업진흥원 원장님께서 계시는데요. 원장님께서는 그 산림청 차장님을 역임하시고 또 우리 산림경인들에게 늘 좋은 말씀으로 또 업무적으로도 우리 큰 지원과 또 아이디어를 주시는 원장이십니다. 좋은 강의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원장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음으로 특강을 해주실 분은 김남준 한국임업진흥원장님이 임업정책이 나갈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인데 회장님께서 날씨도 좋고 아마 힘드실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단축해달라고 해서 가급적이 한 30분 내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앞으로 우리가 임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돈 버는 임업이 되겠느냐, 그런 걸 좀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훑어보면서 한번 방향을 제가 제시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산림청의 뭐 정책과 상관이 없고 제가 그동안 쭉 산림 공직생활을 하고 임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말씀드린 순서는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임업이 어떻게 걸어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그런 가운데 제가 진흥원장으로서 제가 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테마로 정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임업의 역사를 얘기할 때 나무를 심는 걸로 시작하면 우리가 벌써 아마 신라시대 때부터 천나무를 심었다 해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된 임업 경영을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아주 최근의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역사가 불운하게도 구한말부터 6.25 전쟁을 거치는 가운데서 저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외국,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다 수탈이 되고 거의 막 황폐화됐었죠. 다음 가보시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그때 통계를 보면 한 1953년 정부의 헥타당 임목 축적이 한 6인방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이 한 126인방이니까 뭐라고 말씀할 수 없죠, 그죠? 여기가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는데 서울의 50년대, 1950년대 부파발 이런 지역이 거의 막 황무지입니다. 사막같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50년대 전쟁을 거치면서 외국의 원조도 받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도저히 이런 방식은 안 되겠다 해서 1967년도에 들어와서 농림부 산하에 산림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을 만들면서 좀 청이라고 하는 게 중앙행정기관이라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좀 제대로 해보라 하고 농림부 산하에 설치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또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1973년도에 농림부 산하 산림청으로 있던 것을 그 당시에 내무부 산하 산림청으로 소속을 바꿉니다. 그 당시 박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을 잘 이렇게 좀 뭐랄까요, 윽박지르기도 하고 위무도 하고 하면서 내무로 옮깁니다. 그때는 시장군수 도지사들이 다 임명직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옮긴 의도는 이게 지방의 내무 행정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좀 강력하게 지상국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농림부 시절에서
일반적인 농림 행정 스타일 가지고는 이 황폐된 산지를 복구하기 요원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어렵다 해서 73년도에 농림부 산하산림청에서 내무부 산하산림청을 오면서 73년, 그러니까 72년쯤 되겠죠. 여러분들 고건 전 총리 아시죠? 그분이 그때 당시에 내무부 새마을 담당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산녹화 계획을 직접 입안하신 분인데요. 어떻게 입안을 하게 됐냐면은 여러분 영인만 지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포항에? 거기가 우리가 국제 항공 노선이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반드시 과거에 거기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이나 동해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금 저기 뭐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거 지금 완전히 황폐된 그런 토지였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산림에 대해서 바로 관심을 갖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좀 부끄럽습니다만 산림 개통이 되고 여기만 지역에 이 황폐지를 복구를 하나 여러 차례 지시를 했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그 일을 내무부에 다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아서 이행한 담당관이 전 보건총리였습니다. 그때 새마을 담당관을 했으면서 그래서 이분이 현지에 내려와서 그때는 경북도 부지사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복구할 수 있겠느냐 해서 수소문을 하니까 모 대학에 있는 지문을 토목과 교수가 사방사업을 현지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콘크리트 수로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야 빨리 이렇게 물을 관리를 할 수 있다 해서 그게 이제 특수사방공법으로 해가지고 불과 1, 2년 만에 이제 사방사업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장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보고도 받고 전화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성공이 되니까 아마 보건 전 총리가 신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보건 총리 보고 이 황폐 산지를 복구하는 계획을 세워라 해서 이 양반이 이제 지산녹화 10년계획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그때는 그 수출을 막 이렇게 몰아서 막 육성할 때 그런 때라 대통령 주재의 경제장관회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무부 장관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보건 새마을 담당관이 관계장관을 가서 직접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산녹화 10년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해 3월에 내무부 장관이 기자브리핑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기는 그 국립수목원에 큰 돌탑이 하나 있는데 1988년도에 이제 국토녹화가 완성이 됐다 해서 그 노태우 대통령이 세웠는데 한 15년에 걸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지산녹화 사업과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제3대가 손수익 청장인데 손수익 청장이 73년 1월에서 78년 9월까지 만 5년 8개월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이렇게 청장 5년 8개월 한 청장이 없고요. 앞으로도 5년 8개월 할 청장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저때 박 대통령께서 손수익 청장이 그 직전에 청장으로 오시기 직전에 경기도지사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경기도지사가 좀 더 산청장보다는 일하기도 수월고 내무행정 그러니까 거의 뭐 군대행정이니까 아무래도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선호하는 차례였던가 봐요. 이제 장관이나 할 수 있을까 하고 내심 생각을 했었을 텐데 청장으로 부르고 좀 서운했겠죠. 근데 뭐 이렇게 좀 비유합니다만은 당신이 이 대업을 좀 맡아서 내 뜻을 관철해 달라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제 산림청장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진증의 헬리콥터가 뭐 45대 뭐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저 때는 헬리콥터라고 하는 우리 경제 사진상으로 상당히 귀한 장비였어요. 근데 박 대통령께서 손수희 청장한테 헬기를 하나 사주시면서 자동차가 다니면 전국에 돌아다니려면 너무나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 헬기를 타고 필요한 곳에 현장을 다 둘러보고 사업을 챙기고 그렇게 일을 완수하라 해서 그때 헬기를 하나 사줬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모태가 돼서 지금 우리 사진청의 상임항공본부가 운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간에 그래서 이분이 5년 8개월을 하는 동안에 본인이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직접 명을 받고 말하자면 정권을 위임받아서 하니까 뭐 할까요? 자신감도 있고 또 책임을 많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늘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이학과를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좋으신 양반이 5년 한 8개월 하니까 그 앞에서 누가 뭐라고 가타부터 할 수가 없어요. 헬기를 타고 전국 현장을 누비면서 잠잘 때 외에는 늘 어떻게 하면 빨리 대업을 완성했냐 고민을 하시고 각 분야를 챙기니까 밑에 뭐 국장이나 과장이나 참모들이 그분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대전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가 여러분들께서 아마 현장에서 직접 일을 했다면 이렇게 산림행정 총수가 또 그런 면에서 챙겨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상농가를 성공을 했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지상농가 성공에 대한 그런 자부심보다가 외국에서 우리를 보는 경이로움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지상농가를 이렇게 성공하게 됐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진청에서 근래 한 2010년쯤 돼서 이걸 좀 제대로 된 관점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 해서 한국 행정학계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외국에서 물으면 대답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해보자 해서 했더니 크게 한 4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지도자의 강한 리더십, 그 다음에 온 국민의 참여. 우리 그때 기억하시면 아마 반강제적으로 많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저 때에는 사실은 이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다음은 연탄 한 장이나 쌀 한 부대라도 가서 팔아올 수 있고 또 그거를 노상통을 해서 애들 고무신도 사주고 학교도 보낼 수 있고 또 사실은 그렇게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에서 얘기한 저게 더 큰 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제가 성장함으로 해서 우리 그 가정에 연료를 지금은 뭐 석유, 석탄, 가스, 전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저때까지만 해도 다 우리 임산연료 아닙니까? 솔갈비나 나무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연탄이나 이렇게 석유를 바꿔서 됐다. 그래서 경제 성장 효과 이렇게 4가지를 보는데요. 여간에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으로 하면 지금의 딸이 되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에 올인했다고 하면 아마 제 시대에 가면 박 대통령께서 지상녹화에 그만큼의 열과 정을 쏟아서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원의 공인 50년이라는 게 중앙일보에 쭉 연재가 됐습니다. 복원 당시 공직상 50년 하면서 회고를 해서 쭉 쓴 게 있는데 이 양반이 회고할 때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최고 통치권자인 박 대통령의 국토조정에 대한 집념, 새마을운동에서 나온 국민적인 에너지, 치밀한 행정력, 이게 우리가 세계 자랑거리에 대한 지상녹화의 요인이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림이 좀 흐립니다만은 이게 영일만 지역에 박 대통령이 현장에 와서 직접 사업장에 와서 같이
토론을 하고 지시를 하고 하는 그런 정부입니다. 1970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흐려서 잘 안 보이시겠죠? 이게 윗그림이 우리가 영일만 황폐됐을 때 모습이고요. 이게 아래 지역이 이제 우리가 복구하고 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옆에 그림에 보시면은 그냥 나무가 심으면 나무가 토양에 붙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들 단을 끊어서 여기에 흙과 거름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퇴비 같은 거를 섞어서 놓고 사람들이 가서 나무를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대관령 지역에 잘 성공한 수준이에요. 왼쪽 그림은 이렇게 바뀌기 전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목책이라고 하는데 이 목책이 우리 어른 가슴 높이 정도 됩니다. 저쪽에는 바람이 워낙 세서 그냥 나무를 심으면은 바람에 다 넘어지거나 모래에 다 덮여서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저렇게 가슴 높이까지 그 나무 가지로 엮어서 발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방풍을 할까요? 방풍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렇게 그 낙엽속에 숲을 만드는데, 이것도 75년도에 영동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해서 대통령께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는지 숲으로 만들어라 해서 7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저 때는 막 전국에 이동타임로 일반, 이반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동원돼서 막 가고 그럴 때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아마 6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 당시에 60년대 후반, 70년대에 이럴 때 할아버지 손잡고 나가서 나무를 심은 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아마 우리 경영인 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줄을 따라서 우리 아줌마, 아주머니, 학생 같이 우리가 다 나가서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우리 학생들이 체육복을 입고 동원에 대해서 나무 심은 그런 장면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잘 안 보이시는 이 밤입니다. 밤 새토리인데요. 박 대통령께서 그때 치산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일선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 이게 좀 돈벌이와 연계돼서 치산업과 사업을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박 대통령께서 이 속성수 조림, 유시수 조림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제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밤나무를 하나를 청와대 뜰에 심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무부 장관 사립청장 귀하해가지고 당신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그 청와대 뜰에 밤나무를 한 그루 심었더니 2년이가 지나니까 밤이 5톨 열렸다. 그래서 내 첫 밤이라 내 당신한테 주니 맛을 보고 밤나무를 전부 좀 많이 권장을 해서 우리 농촌에 사는 어려운 우리 농민들이 지산농가를 통해서도 이렇게 소득이 창출된다는 걸 좀 이렇게 널리 좀 알려주면 좋겠다 해서 하고 주나무 새털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어릴 때 박 대통령께서 구미에서 사시면서 워낙 가정편이 어려운데 찬장 속에 있던 밤 몇 톨이 그렇게 먹고 싶을 때 못 먹었다니까. 그래서 밤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많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거는 옛날에 우리 농촌에 아궁이가 저랬었죠. 그래서 사진청에서 그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립산업과학원에서 저 아궁이를 어떻게 하면 연료를 적게 들이면서 에너지를 높이는 아궁이가 없을까 하고 아궁이에 대한 연구도 하고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좌측에 보이는 게 그 서울의 그 성북동 일원인데요.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헥타당 인목 축적 6.18이고 우측에 보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성북동, 경창동. 지금은 가장 살기 좋고 부자들이 같이 이렇게 변해 있죠. 지금 헥타당 126.18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다 보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하기를 유엔에서 그립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국토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운동가 레스터 브라운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사진 녹화의 모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유넵 사무총장 이 양반은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다. 아주 여러 찬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무도 이렇게 들고 삶의 공적 가치도 109조 그래서 1인당 뭐 2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했고 제가 생각할 때 저 일을 한 주역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경영인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정말로 존경에 마지 않고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데 됐느냐 하는 것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청이 하는 일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조직법상 보면 산림청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숲을 잘 만들고 가꾸고 이용하느냐 이게 여러 업무 중에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이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죠. 예를 들면 뭐 휴양이나 유통이나 뭐 또 치유나 여러 분야가 우리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산림청이 없어도 다른 기관이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경영인 여러분이나 산림공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대로 된 숲을 만들어서 잘 가꾸어서 이용하는 것 요거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협회에서 못하는 거죠. 우리만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숲 관리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숲 관리를 지금처럼 배우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돈이 안 되니까 보기만 좋고 남한테 좋은 일 했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 이제 좀 복잡한 소리입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숲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느냐고 얘기할 때 한 3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독일의 칼로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13년도에 이 사람이 조림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내면서 요즘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숲은 지속 가능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의 책을 내서 우리가 이막의 역사를 굳이 얘기한다면 한 300년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작년에 저 사람이 저 책을 낸 지가 만 300년이 돼서 독일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1년 내내 행사를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정신이 유엔으로 와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숲이 있을 때 숲이 생산 능력이 얼마인지 잘 알아서 그 숲에서 생산 가능한 양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것, 숲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러면서 거기서 최대의 수익, 돈을 만들어내는 것 그거다. 그러니까 임업경영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280년 지나서 1992년도에 유엔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복잡해지니까 그때 결론을 낸 게 뭐냐면은 칼로비치는 목재 중심으로 숲을 그렇게 경영해야 되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숲에 대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휴양도 있지, 경관도 있지, 물도 있지 여러 가지가 숲과 밀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시 같은 경우는 우리로 말하면 한강 같은 라인강에서 물을 정수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게 바로 가정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정수한 물을 다시 프랑크푸르트 숲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다시 뽑아서 상수도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숲이 말하자면 필터예요. 그러니까 수자원 기능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지는 앞으로 숲은 목재뿐만이 아니라 그런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이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도록 숲을 경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이 확장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맞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거 상당히 좀 어렵죠.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숲을 하나의 생태계로 이해를 하고 생태적인 관점에서 가꾸어라 하는 게 오늘날 새로운 경영 개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지난 한 300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똑같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한 수 정도, 예를 들면 50년, 70년 켜서 또 베내고 나무 심고 하는 이런 체계 가지고는 이게 경제적으로도 돈이 안 되고 환경적으로도 이게 반응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버리자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이제 인공조림 줄쫙 맞춰서 심어서,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확기가 되면 벌기력이 50년 또 다 베고 또 새로 심고, 이런 방식이 하면 이제 숲이 단순해지죠. 단순림이 되고 또 같은 날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란도 한 바구니 안에 다 담지 말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소나무 제수용병이 한번 오면 전 숲이 그냥 막 몰살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축도 마찬가지죠. 뭐 구제액이나 그 조리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집단 사육에서, 그죠? 질병이 나오면 왕창 다 망하듯이 숲도 이제 그런 거를 한 300년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숲을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냐 얘기하는 게 여러 수종으로 저렇게 똑같이 콩나물 심어가지고 키울 게 아니고 한 숲 안에서도 키 작은 거, 키 큰 거, 가는 거, 굵은 거 이런 게 어우러져 살도록 그렇게 숲을 만든다. 그렇게 하는 게 돈도 적게 들이고 부가가치 높은 나무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우시겠죠. 뒤에가 조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건총리 말씀인데요. 지상녹화 때 하부자 혜택이 3가지가 됩니다. 국민조림, 속성조림, 경제조림. 3가지인데 이분 말씀이 국민조림하고 속성조림을 성공했는데 경제조림은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반도 토종 경제 수종을 언제쯤 북종할 것인가? 한반도 북쪽에 판교 상지를 경험을 살려놓고 할 때 그럼 10대 수적으로 뭘 권장을 할 거냐? 근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도 계속 잣나무, 낙엽수 줄 맞춰가지고 심고 50년 지나면 또 그걸 다 개버리는 겁니다. 근데 심을 때 헥타당 넘겨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금년도에 2014년도에 전영우라고 하는 국민대 교수께서 책을 낸 걸 하나 봤어요. 봤더니 우리가 선사시대에는 한반도의 주 수종이 참나무였습니다. 94%가 참나무였어요. 그러다가 고려시대쯤 오니까 이 숲이 소나무로 바뀝니다. 근데 조금 학문적으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숲이 천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예를 들면 황무지 같은 데서 보리나무나 아카시나무나 이런 게 들어오다가 소나무가 들어오고 소나무가 또 자기를 비켜주면 참나무가 오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숲의 발달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숲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숲이 거꾸로 가게 됩니다. 참나무에서 소나무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소나무가 당연시한 나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그런데 이때는 뒤져보면 보물구 사찰 건물 각 기둥들이 참나무, 벚나무, 가래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한반도에도
좋은 고급 수종의 나무가 많았었습니다. 황폐되기 전에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소나무로 바뀌어서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지 않으면 죄송한데요. 이 월정사 뒷산에 봄철에 가면 여러분 월정사 생각하면 어떤 나무가 생각납니까? 강원도 경창의 월정사. 아름들이 전나무 생각나겠죠. 들어가는데 있구나. 근데 월정사 뒷산을 봄에 가서 이렇게 보면 벚나무꽃이 쫙 퍼져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속리산에 찍는데요. 속리산에 가면 이 장대 같은 이 나무가 우리 삼벚나무입니다. 지가 자라는 삼벚나무입니다. 이건 국립수목원에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아름드리로 올라가고 있죠. 다음에 넘어봅시다. 참 부담스러운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국립수목원에서 대표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는 데가 일제시대 때 심은 전나무 숲인데 시장군수 연찬이나 외국인들이 오면 숲을 잘 가꾸면 이렇게 멋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가 별로 관심을 안 주는데 느티나무가 언제 심었는지 모르지만 이 전나무는 한참 뒤에 심었는데 전나무 못지않게 아름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어젯밤에 여기 왔다가 아침에 회의사 다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팔만대장을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 팔만대장의 결판이 뭘로 만든지 아십니까? 팔만대장의 판 뭘로 만든지 모르세요? 그 판이 경북대 과거에 박상진 교수라는 분이 분석을 해봤더니 그 판 자체가 우리나라 삼벚나무더라고요. 대부분이 삼벚나무, 단풍나무 그렇습니다. 근데 그 판을 하나 만들려면 적어도 벚나무가 최소한 직경이 40cm가 넘어야 판이 나옵니다. 40cm 정도 돼야 판이 한 2개가 나온답니다. 근데 8만 장의 경판을 만들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재하는 과정에서 트기도 하고 마르는 과정에서 트기도 하고 또 파는 과정에 잘못 봐서 버리고 새로 파기도 하고 아마 몇 배는 더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8만 대장경을 만들 정도로 과거에 우리 산하에 삼벚나무는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건 역사가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씨 사무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보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해외로부터 계속 목재를 필요한 대로 수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나무는 벌써 아마 78년 전으로 해서 완전 수입이 자유가 됐습니다. 농산물이 근래에 뭐 FTA 때문에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잖아요. 나무는 벌써 아마 70년대에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나무값이나 해외 나무값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송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여기 보시면 낙엽송은 금년도에 보니까 1, 2방 수입하는데 184불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불이 한 1000, 뭐 요즘 100원이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약 20만 원입니다. 1방 수입하는데 쓰는데 전나무가 207불이니까 한 20만 1, 2만 원 됩니다. 그런데요, 벚나무는 1인방에 1067불입니다. 그러니까 1인방에 11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소나무에 그 낙엽송에 5배가 넘죠. 낙엽송 187불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전나무도 그렇고 낙엽송도 그렇고 소나무는 201불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나 낙엽송이나 별로 값 차이가 안 나죠. 근데 단풍나무 저런 건 750불이죠. 그러니까 같은 나무라도 이렇게 값이 5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목재 전시회 같은 게 서울의 코엑스에서 많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트렌드가 이제 건축을 하더라도 고급재를 원합니다. 하다못해 탁자를 이렇게 갖다 놓더라도 요즘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느티나무 판을 원해요.
벚나무 파는 원하고 무늬가 좋으니까. 근데 그 판 하나 깎으면 1,000만 원씩 갑니다. 그러니까 원목을 그러니까 켜서 대표질 많이 오면. 근데 그 느티나무 판 하나가 예를 들면 그 느티나무가 이 소나무나 낙엽수에 비해서 4배, 5배 값이 나간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잘못 입력이 돼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활잡이라 해서 잡목, 별 볼이 없는 나무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배척을 해놨죠. 그죠? 그리고 참 저도 가슴이 아픈데 우리 독립과 숲의 현장에 가면 나무는 참 잘 자라고 있는데 정말로 돈 될 나무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돈 될 때까지 못 기다려.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는 한 100년 키워서 제값을 받는데 걔네들은 한 50년 되면 이제 간벌 단계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50년 되면 톡 들고 다 배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죠.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현재 금년도에 1헥타 하는데 경제수 조립 비용이 479만 원입니다. 근데 낙엽소 아까 보셨잖아요. 180은 한 20만 원 받는다. 그거는 이제 원목이 생산됐을 때 경우죠. 근데 현장에서 뭐 여러분들 더 경험이 많으시겠죠. 인목 상태로 했을 때 1인방에 한 5만 원 정도 받을까요? 그죠? 그러면 200인방이나 해도 돈 1,000만 원입니다. 헥타당. 근데 50년 전에 나무 심을 때 돈이 벌써 한 480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영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소나무는 조립투자 수익률 0.8%, 낙엽수는 0.7%, 잣나무 0.2% 이렇다. 지금 은행 금리가 낮다고 하시는데 은행 현재 그 낮은 은행 금리 수준도 안 되는 거니까 현재와 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뭐랄까요, 소를 한 마리 잡아봐도 국거리 할 게 있고 구워 먹을 게 있고 스테이크 해 먹을 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숲도 그렇습니다. 숲도 어느 숲에 가면 다 벚나무가 다 되고 어느 숲은 다 낙엽수가 다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면 계곡변에 습기가 있고 토심이 깊은데 이런 데는 느티나무나 무풀나무 같은 거 심으면 속성수같이 잘 자랍니다. 그런 나무는 40~50년 키우면 아름드리가 돼요. 아름드리가 되면 그 한 나무가 얼마나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 한 나무를 가지고 낙엽송 200입방 생산한 값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시장이 수입 목재 가격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도 부위별로 토양이 기후가 요구하는 고급 수준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예를 들면 좀 척박하거나 좀 토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데는 뭐 소나무나 이렇게 또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또 나무를 키우다가 다 자식도 다 잘 키우면 좋지만 우리가 돈이나 소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돈 될 나무를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서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한 나무를 생산하는데 한 나무가 얼마나 1,000만 원 나온다고 하면 생산 비용은 반대로 그만큼 줄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낙엽수 200입방 생산하려고 하면 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 비용으로 나무 한 그루를 생산한다고 하면 품이 뭐 5배 줄겠죠. 비용이 그렇게 줄고 생산된 소득이 높고 하면 수익성이 있고 진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빈이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산림정보 다드림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시간이나 좀 얘기를 기회에서 드릴게요. 내 산본질을 넣으면 내 토양이 어떤지, 이 토양에서 어떤 나무가 적진지,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지, 낙엽수이 자랄 수 있는지, 잣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지 판별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수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고기 부위별로 말하듯이 산도 그 부위에 적합한 나무를 골라서 비용을 줄이고 고급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론적인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현재는 뭐 산양삼이나 더덕을 포함해서 한 10개 수종, 10개 임산물에 대해서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다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임산물이 다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검색에 찾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고 거기 들어가시면 내 임나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또 내가 가진 임나에 이 집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용도가 지금 국토계획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까지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게 이제 이런 수준이 되면 좋겠다는 건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암탉을 생각하시면 매일 알을 하나씩 생산하지만 뱃속에는 모레 나올 거, 3일 뒤에 나올 거, 그래서 이렇게 알 주머니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만들 때 장기적인 긴 안목에서는 특별하게 나무를 심고 관리를 안 해도 우리 자연이 주는 태양과 임업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필요한 대로 적정하게 이용만 잘하면 그 공간에 내가 원하는 수종이 씨가 나서 자라고 경쟁을 통해서 통제가 나무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산만 해도 갱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숲으로 가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숲의 모습인데 이게 지금 사진이 안 보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다음은 이제 그 단기 임산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동대는 임업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현재까지는 목재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들 해오고 근래에 들어서 이제 단기 임산물에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나라의 국립수목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쪽 쪽은 우리 땅덩어리에 한 14,000종의 식물이 살고 있답니다. 우리 산에. 근데 이 중에서 현재 학문적으로 밝혀진 게 강병화 고대 교수에 따르면 한 2,190종이 약용이나 식용으로 다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약품 시장의 한 70%가 우리가 산에서 나는 그런 우리 약용, 식용 이런 식물들이 70%가 그런 걸 공급을 해주고 있고 약용 식물을 이용한 시장이 국립산림과학 조사를 하니까 최소한 3조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가 있습니다. 우리 임산물 생산액을 보면 말이죠. 지금 2011년 현재 한 6조 7천억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이게 임산물이 분류상 보면 토석이 한 1조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빼면 한 6조가 되는데 6조 중에 절반은 나무고 절반은 약용, 식용 이런 단기 임산물입니다. 그런데 목재의 3조 중에서 한 2조 4, 5천억은 그냥 산에 자라는 걸 추정해서 계산하거든요. 실제 벌채에서 경제자로 나오는 건 여기 보시지만 6조 7천 중에서 한 3,5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수신료가 7,600억, 버섯이 2,800억, 약용식물 3,800억. 약용식물 하나만 해도 현재 우리가 매년 생산되는 나무의 가치보다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가시는 분들은 이런 버섯이나 예를 들면 사장삼이나 이런 단기 임산물을 통해서 몇십억에서 몇 억까지 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인과경제 조사를 해가지고 전국의 임업인 중에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분이 몇 분이나 돼야 한번 어저께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전국에 임업을 주업이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한
약 10만 가구가 됩니다. 전국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전업 좀 하시고 보니까. 그죠? 10만 가구 중에 1억 이상 돈벌이 하시는 분 얼마 됩니까? 저희 조사에 보면 한 3,070명 됩니다. 3,070명. 그래, 이제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계속 낙엽송, 장나무 그것만 움켜쥐고 있으면 은행 이자가 안 나온다. 그죠? 근데 숲을 어떤 식으로 내가 기후풍토 지역에 맞는 고급 수종으로 잘 디자인을 하고 그 더불어서 단김상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면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게 그 산에 설치한 모노레일입니다. 모노레일인데 강릉에 가면 최무열 임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무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국유림을 대우받아가지고 임업을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경사가 한 30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은 산에 길을 못 내니까 모노레일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모노레일을 설치하면서 어떻게 경영을 하냐면 인도 대신 저걸 활용을 하고 저게 이제 산양산이나 산약초도 심고 또 우리 식용으로 하는 산채로 같은 걸 쭉 심어놨어요. 그리고 산 중턱에는 그 시음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또 가공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숲해설가 자격증을 땄더라고요. 따가지고 서울에서 손님들이 강릉으로 내려오시면 그 버스 하차장에서부터 이분이 모시고 옵니다. 그 손님들을 모시고 오면서 차 안에서부터 자기 현장에 가서 모노레일을 저기 모노레일 한 바퀴면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망대를 한 두 번 만들어놓고 이제 숲 해설을 합니다. 아, 숲은 우리 건강에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참나무입니다. 이게 도토리입니다. 저 밑에 발 밑에 보이는 저게 산양사입니다. 저렇게 크는 겁니다. 쭉 해설을 합니다. 해설을 하고 한 바퀴 돌아와서 중턱에 오시면 시장길 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생산한 걸 이렇게 드시게 하고 그리고 밑에 그 폐교를 이용해서 숙박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요즘 말하는 6차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예를 들어서 산상 한 뿌리에 5만원 받을 이분은 10만원 받아도 비싸다 소리 안 합니다. 산나물 한 봉지 2만원 받아도 안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저는 임산물 생산자, 유통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자연을 파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직업은 자연을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 한번 딱 물었어요. 아, 정부가 6차 산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요즘 인터넷상으로 1000만 되면 보내달라 하고 이분이 보내주면 100% 믿고 값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숲을 경영하실 때 저희 다듬 적고 시스템을 좀 적극 활용하셔서 숲이 나무가 우를 창창하다고 하는 건 국민이 좋지 내가 좋은 거 아닙니다. 나는 우를 창창한 가운데서 내 주머니도 두둑해야지. 그래 내가 좋잖아요. 그죠? 그런 숲을 만들자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흥원이 생기면서 임산물 교육센터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할 건가 그런 거를 교육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순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품목에 대해서 생산이든 가공이든 유통이든 수출이든 원하시는 대로 커리큘럼을 짜서 그 최고의 강사를 붙여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도와드린다 그런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금년에
이마트하고 지난 그 추석 직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산에서 열심히 생산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강원도의 정선에서 어떤 더덕을 재배하시는 분인데 8년을 산더덕을 키웠어요. 이거 혹시 와 계신지 모르겠네요. 키웠는데 이게 출하할 때 되니까 밭에서 키운 놈이나 내가 산에서 8년간 키운 놈이나 값이 한 20%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참 깜깜한 거죠. 그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값을 받게 할까? 산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밭에서 그 마장을 찌끄레기 모아다가 산에 1, 2년 꼽아놓고 캐가지고 이게 뭐 8년, 10년 키운 거다, 뭐 지리산 산에 지나면 막 난리가 났죠.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임업을 하신 분이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해서 저희가 이마트를 수차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정직하게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 좀 당신네들이 좀 취급해 줄 수 없냐. 그렇게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마트에서 저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임업진흥원 너들이 이게 정말 산에서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주고